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뉴스 브리핑 총선 특집입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에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몇 년간 묵혀두었던 이슈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건 결국에는 인물론으로 귀결됩니다. 이놈이 좋으냐 저놈이 좋으냐, 이 사람을 찍을까 저 사람을 찍을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입장에 따라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총선 부적격 후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의 김집중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안디도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연했던 분들 중에 최연소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30입니다. 예. 먼저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적격 후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어느 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과를? 부적격 총선 네트워크라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매년 총선 때마다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낙천 운동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낙천 운동이 워낙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도 해요. 좋은 정책들, 사회가 진보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제한된 것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도화가 안 되고 다시 또 외면받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이제 매년 또 총선이 또 돌아오니까 그때 또 다시 또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죠. 저희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이번에 종교 분야를 이제 테마로 해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낙선 대상자 선정도 했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적격, 부적격을 따지려면 뭔가 어떤 기준, 네. 보편적으로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종교자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단체 성격도 이제 종교 자유 그리고 이제 정교 분리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정교 분리를 위해서 특정 종교에 뭐 과세 특혜라든지 아니면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특혜를 주었던 후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후보들을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런 발언을 했던 후보라든지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 그런 후보를 두 번째로 봤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종교 유착을 좀 심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또는 유착 관계를 보였던 그런 후보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네. 그런 분이 구체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 사실은 대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그나마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이제 두 명의 이제 후보들을 일단은 골랐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에서 한 명씩 네. 표출이 됐고요.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네. 이제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네. 갖다가 올렸습니다.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친개신교적인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예, 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개신교적인 입장을 담아서 네. 관철을 시켜주겠다, 혹은 막겠다라는 약속들을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네. 아주 강력하게 내뱉은 편이죠. 그래서 상당히 종교 평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공공성의 어떤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종교를 통해서 결국은 공공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정 문제에서 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사체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실제로 뭐 2023년부터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많이 증액됐죠. 또 증액되는 상황으로. 그래서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의원이 또 지금 이제 낙천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는 이제 애증이 같이 있는데요.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점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불교계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굉장히 외롭게 문화재 관람료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 국정감사에서 뭐 봉익임 선달 아니냐,
그나마 그 이슈를 갖다가 공개화시킨 공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계종으로부터 십자포를 맞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제 그쪽에 투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못 지켜줘서 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못 지켜준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낙선 대상자로 때려잡자고 나가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김기현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더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라고 이 종교인 과세를 갖다가 네. 이렇게 지금의 계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가 봐도 김진표의 공이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이 명함에서 빠졌나요? 김진표 의원은 죄질이 나쁘죠. 네. 예, 사실은 종교통일소센터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사실은 예. 예,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그분은 이제 종교인과세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를 일단은 이제 발목 잡으면서 결국은 공정한 과제 실현을 막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불출마했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문제제기했던 의원이 한 두세 명 되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인 과세법을 기각시켰던 김진표 의원을 문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정감사장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뭐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옹호했던 장기현 의원 있었죠. 두 사람이 이제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어요. 종교통일센터 레이더망 걸려가지고 좀 비판했었는데 종교통일센터가 두 사람을 갖다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 네. 둘 다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 낙천낙선 대상자에 오른 김기현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앞에 주장은 오비락 같은데요. 그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그 대의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자기 지역구나 아니면 이해 집단을 갖다가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를 갖다가 유권자들하고 친화적인 행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디서부터는 선을 넘어서 특정 종교에 이익이 되는 역할을 하는 불건전한 활동으로 보느냐 요게 조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앞서 아까 이제 정청래 의원 말씀하셨던 것도 좀 이어서 보충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그렇게 어떤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들이 다들 어떤 표를 위해서 종교단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거죠. 대표로 이제 발의를 했다 보니까 그럼 거기 사인해준 사람들 왜냐면 법안은 네. 단독 법안으로 그러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 사인해준 사람들 다 대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성을 띄웠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낙천운동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후보가 또 막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이거는 어떤 객관적으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총선에서도 기준 중에 하나가 법안을 발의하는 거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실 뭐 발언이라든지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객관성은 사실 법안 발의가 사실 국회의원의 본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류와 소통인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좀 유착 관계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 집단의 집회에 나가서 내가 이 목사님 말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그 스님이나 종교인을 만나러 가서 제가 나중에 한 자리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뚜렷한 유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뭐 종교단체 행사에 가서 인사를 하거나 뭐 연례 행사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뭐 부처님 오시나 이런 날에 행사를 가서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양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가요. 근데 부적격 후보라고 지적을 하고 이쪽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했던 게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힘이라는 게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당 내부에서의 주요 권력 관계, 예. 메인스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줄 서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야 이제 뭐 정춘회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서는 친명계라고 지금 뭐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낙점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종교 부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총선에서 예, 했던 기준은 한 5가지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기후 환경, 예. 그리고 이제 복지 노동, 예. 뭐 민생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종교 카테고리를 따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는 민생 경제 쪽 아니면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 안전, 평화, 인권이 있어서 예, 예. 이제 저희는 평화 쪽으로 예, 해서 하고 있고 총선넷에서는 지금 80여 개 시민단체랑 한 10개, 10여 개의 연대기구 이렇게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불교계 만학의 근원이었던 자승 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걷기 순례 행사할 때마다 정치인들을 부르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와가지고 눈도장 신나서 찍고 가고 봉은사 구생원에다가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다음에 꼭 기념 촬영해서 기념 촬영한 사진 이제 또 공유하고 이제 이래왔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간 분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죠. 이번에 출마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이나 박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승전 원장이 직접 손잡고 시장 돌아줬어요. 선거 운동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거래를 하고 평소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선거 때 특별하게 눈에 띄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이 종교 부분하고 유착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준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3가지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뭐 이제 특혜, 과세 특혜나 이제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유착을 갖다가 네. 만들어내는 부분 3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종교와 정치인과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이 종교에게 하는 행동만 규율할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게 하는 행동도 사실은 규율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공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행정부라든가 사법부 같은 데서 평소에 어떻게 정치적인 종교적 맥락에서 어떤 불합리한 행동들이 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저희도 이 기준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나름대로 만든 거고 기준을 계속 이제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하면서 다듬어 가야 되겠지만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예. 공개를 할 거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행동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종교 평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미담들도 잘 만들어가지고 좀 가산점도 좀 주고. 예, 그렇죠. 가산점 주고 이래가지고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이게 입소문을 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에 우리가 기준을 만든다고 그래요 좋아요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보의 과정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질문지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죠. 당신 후보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불리한 답 안 써요. 워낙 달고 달아가지고 다 하겠다 그러지. 근데 실제로 임기 동안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를 걸러낼 수도 없고 참 고민인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추후에 정책 제안 그리고 기준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각 정당에 이제 요청을 해서 질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나경원 등의 정치인들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작년 21대 국회의원 회기
예. 안에서 활동했던 이제 예.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빠지게 됐고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서 4년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들춰봐서 과연 이때는 저희 질문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 4년 후에 보니까 안 했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성적표를 예. 나누는 이제 보내는 작업도 한번 구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예. 유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선거 공문에서 이제 아주 천박하게는 주장하는 종교가 나와 같으면은 친화적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별 그 효과를 못 본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개신교나 불교나 내종교인이라도 뽑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의 출마자들 종교라는 관점으로 내지는 평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거를 갖다가 기준을 삼았으면 좋을지 그것도 뭐 도움이 될 만한 이 말씀을 좀 한 번씩 해주시죠.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인류사에서 전쟁도 있었고요. 네. 예, 수많은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일반의 종교인들이 그걸 기억할 리도 없고요. 근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와 종교는 다른 게 아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 이전에 종교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종교가 있었고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녹아든 게 정치거든요. 결국은 그게 커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자본화라고 할 수 있으면 자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커져서 하나의 어떤 큰 시스템이 된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안에는 상당히 많은 종교적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반대, 종교는 나 좋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를 판단할 때는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공공의 선을 갖다 추구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종교는 각자의 종교의 본질이 있거든요. 인간성을 지킨다든가 이웃과 함께한다든가 라는 종교의 본질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카테고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냥 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주목하는 지역구는 마포울이거든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투명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공공성과 종교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는 것은 마포울이고요. 마포울은 저는 두 후보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에는 종교 특권에 앞장섰던 정청래 의원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는 종교 특권을 갖다가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장혜영 의원이 있거든요. 그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활동들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할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뭐 국세청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분석 자료도 보도 자료도 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종교의 공공성과 그 종교의 본질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의원의 행보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종교적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 의원을 선택할 건지 종교적 압력에 굴복해서 스스로 봉이 김전달이 되어버린 의원을 선택할 건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그 판단 기준이 종교만은 아니겠지만, 예. 네. 어디 안지도 총장은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비슷한 맥락인데, 공공성과 이제 종교의 본질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어 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종교가 만약에 유착을 해서 혹은 함께 이제 정치와 종교가 뭐 이렇게 공동으로 활동을 해서 종교 본질의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정치를 통해서 했다면 충분히 뭐 괜찮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 집단들이 정치를, 권력을 사유하거나 혹은 본인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표와 그 권력을 거래하는 듯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견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보실 때도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행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보들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진짜로 정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종교가 말하는 본질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뭐 어느 집회, 예를 들어서 뭐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가서 막 특별한 특정 종교에 대한 그 특혜 발언을 하면서 결국 얻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는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만 자세히 들어봐 주시면 금방 선택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권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종교를 다 가지신 분도 제가 몇을 알아요. 예. 뭐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카톨릭 가서 영세도 받고, 큰 스님 찾아와서 법명까지 받아가지고 3대 종교 대통합을 이루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라는 것은 삶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최악의 종교 선택 기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시민넷에서 이제 부적격 후보를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넓어지지 못하고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게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공약사항의 이행 문제라든가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얘기할 때는 너는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걸 할 때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어 라는 어떤 그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우리 두 분께서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좋은 얘기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네. 종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오히려 판단하는데 맑고 단순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뱉는 또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본인의 양심에 네. 비추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세 젊은 양심의 목소리로. 네. 네, 저는 결국 그 이제 불교로 말하면 제가 불자분들, 그리고 이제 뭐 교회로 말하면은 일반 교인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종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종교를 바꿀 수 있고, 그분들의 선택과 그분들의 감시가 결국 종교의 본질, 그 부처님의 가르침, 뭐 예수님의 가르침, 또 다른 종교의 이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예전에 종교의 그 처음 시작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다 각자 신도분들께서도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은 더 훨씬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종교계의 어떤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디모데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이제 지금 총선 앞두고 그 목사님들의 선거법 위반하는 설교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직접 뭐 그 방청하러도 가고 설교 교인들한테 또 고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시민 캠페인도 하던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나 투명센터는 그런 교육개혁 실천운동 같은 그런 선거법 위반 사례의 어떤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또는 아주 정치 편향적인 그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런 유사한 활동들 계획은 없으신 건지. 개별적인 종교 안에서 개혁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역은 충분히 또 지켜드려야 되고, 또 사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더 잘하세요. 사실은 뭐 어느 교회가 그럴 것 같아라는 감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탁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외곽에서
일단은 공공성과 종교의 본질의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실제로 종교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보다는 각 종교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총선 국면에 헛소리 하는 뭐 주 정도 헛소리 하고요. 가끔씩 정말 막바까지 가면은 이제 그걸 갖다 감시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정책들을 보면서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치권이 담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종교인들이 그 예컨대 그 종교적 발언이 를 빙자해서 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특정 정파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는 이것을 단 한 번도 처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학습이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 악순환을 갖다가 끊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부터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해도 된다가 사람들은 오히려 돼버린 겁니다. 종교 편향을 해도 되고 차별해도 된다라는 게 오히려 학습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뭐 시민사회가 맨날 감시하면 뭐합니까? 감시하고 고발해도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뭐 바쁘신데 이 추운 날에 불러가지고 고생시켜서 드렸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